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러니까 메르스라고 불리우는 이 병에 걸린 환자가 지금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초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가 확진 환자로 판명이 됐는데요. 함께 의심 증세를 보였던 간호사는 일단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의 대책이 제대로 먹혔는가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메르스 이 전염 경로요. 예? 네. 이게 지금 알려진 건 공기 전염은 안 되고 있죠. 그죠? 네. 예. 그럼 지금 알려진 접촉 경로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 감염 경로는 이제 크게 비말을 통한 호흡기 감염, 예. 직접 만져서 되는 접촉 감염 두 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악수를 하거나 만져서 하는 직접 접촉 감염 전파는 이해가 쉬운데 비말을 통한 이제 호흡기 감염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환자가 기침 재채기 할 때 작은 입자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포함돼서 주변에 나오는데 입자 크기가 5마이크론 이상이면 비말 감염이고 5마이크론보다 작으면 공기 감염입니다. 근데 지금 메르스는 5마이크론 이상의 그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환자 주변 1m, 최대 2m 이내 주변 사람에 감염되는 것이 이제 주 감염 경로입니다. 예. 정상적으로는 뭐 2m 이상 공기 감염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시술을 할 때는 이제 공기 감염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시술할 땐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 근데요, 제가 좀 여쭤볼게, 이 감염된 의사분은 문진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문진이라는 거는 결국은 비접촉, 다시 말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진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다섯 번째로 확진된 의사는 문진과 함께 청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하고 환자를 만지고 청진기 대고 입안을 들여다보고 그 환자가 기침하고 재채기하면 면전에서 비말에 직접 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환자를 보면 이 감염된 의사의 경우는 충분히 감염될 위험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참 보면 의사분들도 그 직업적 리스크가 크세요. 위험 부담이. 그죠? 예, 실제 뭐 2003년 사스 때도 그렇고 작년 에볼라 때도 그렇고 의료진이 많이 감염이 돼서 안타깝게 희생된 분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군요. 네. 아이고 저런.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의 문제인데 이게 자가격리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좀 여쭤볼 텐데. 자, 세 번째 확진 환자, 네 번째 환자 발병이 세 번째 확진 환자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간병을 했던 딸인데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걸리신 40대 따님이 자기가 몸이 좀 이상하니까 이거 검사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안 들어준 모양이죠? 예, 그리고 자가격리 조치만 한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세 번째 환자를 병실에서 5일간 간병해온 따님이 예. 비열이 있었는데 보건당국에서는 38도라는 그 고열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서 검사를 안 해주셨었는데 결국은 뭐 38도 이상 고열이 되면서 확진 환자로 됐고 이 38도라는 기준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진단이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 사실은 이 38도 기준이라는 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확진 검사를 일찍 시행했었던 것이 마땅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방역 당국에 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틈이 있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수치도 아니고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닌데 38도를 기준으로 했던 거 지금 그래가지고 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37.5도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라는 것은 하루 중에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해열제를 복용하면 또 열이 낮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환자처럼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으면서 미열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최근에 메르스 환자들이 전형적인 경우는 고열이지만 경증 환자 또 열이 없는 경우도 메르스 환자가 발견되고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이 확진 검사를 적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검사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확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돈이 든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자가격리 조치되어 있는 사람이 60여 명 되니까 예? 네. 그 사람네들을 다 검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안 든다는데. 그러니까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접촉자이지만 증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를 그게 뭐 하기보다는 몸에 데미지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밀접한 접촉자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검사를 해서 좀 일찍 찾아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자가격리라는 게 말이 격리지 그게 격리가 되겠어요? 아니 가까운 마트도 갈 수 있고 슈퍼도 갈 수 있고 시장도 갈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의학적으로는 접촉자면서 증상이 없으면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또 뭐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는 분을 이제 강제로 국가격리병상에 입시를 시키면 그렇죠. 이 인권 문제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자발적으로 2주 동안 자택에서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양심적으로 그걸 따라주시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접촉한 대상 60여 명을 전수조사를 했더라면 예? 거기서 음성 판정, 양성 판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성만 제대로 격리시키고 음성은 굳이 자가격리 안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 전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줄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비용이 하나 하는데 뭐 8억씩 든다 한 사람당 예를 들면 그러고 혹은 검사를 받으면 검사자한테 굉장히 신체적인 데미지를 준다 이러면은 이게 검사가 어려워서 이걸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숫자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열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이런 식의 대처가 이게 아니란 거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무증상인 분들을 전수 확진 검사를 한다라는 것은 좀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밀접한 접촉자라든지 어떤 선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가격리도 사실은 이게 인권침해적 요소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검사는 이건 인권침해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설득이 필요하고 좀 네. 밸런스가 필요하고 이제 자가격리의 경우에 뭐 스스로 잘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 뭐 지금 말씀하신 우려 혹시 밖으로 나가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그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철저하게. 더 늘 것 같으세요? 어떻게 교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뭐 최대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지난밤에 한 명의 이제 5번째 확진 의사가 나와서 뭐 최대 지금 다음 주 말까지는 고비가 되지 않을까. 아직도 좀 추가적인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꼬리를 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일단 자가격리를 했는데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에 그 자가라는 게 자기 집인데 집에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족들이 또 걸리고 그 가족들이 보균을 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아다녀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식사 문화라는 게 이게 뭐 예를 들면 찌개를 같이 먹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또 전염이 되고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가격리 하시는 분에 대한 이제 자가격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 독방에 머무르시고 접촉을 피하고 아까 뭐 접촉이라는 것은 이제 비말 감염은 최대 2m니까 2m 이상 떨어지고 만약 뭐 식사와 같은 경우에 이제 식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자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 또 가족분들은 이런 지침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 꼬리에 꼬리를 지금 무는 뭐 감염.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가능성 시나리오를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빈틈없이 체크하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감염자 최초의 감염자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네. 이분들도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5월 4일 스튜어디스라든지. 바레인에서 카타르 경유에서 입국하셨는데 이때는 예. 증상이 없었고요. 예. 일주일이 지나서 1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귀국행 비행기를 탑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잠복기에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동승한 탑승객에 대한 조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게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균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그 이제 의학적으로 이 2012년 이후에 이제 1000여 명 이상이 환자가 중동에서 주로 생겼는데 그런 그 의학적 근거가 이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는 전염성이 없다.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뭐 방역 조치나 뭐 격리 조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심증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근거에 기반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증상은 없는데 보균자가 돌아다녀서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회자분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딴 사람을 감염시키지도 않는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야만 감염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생긴다. 네. 그 앞으로 어떤 조치해야 됩니까, 정부는? 결국 무슨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뭐 백신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조치는 환자를 가급적 확진해서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 중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하는가를 빨리 찾아내서 또 진단하고 격리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환자가 꼬리를 물고 2차 감염을 차단하게 되니까 결국은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보건 당국이 얼마나 이 기본에 충실해서 방역 조치를 철저히 가느냐. 또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자가격리 이런 조치를 잘 따라주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월 309만 원 이하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자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정말 이런 차원에서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 이게 처음 생긴 건 아니죠? 그 과거에
그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이 법이 긴급하게 됐고 원래는 임시적인 법이었는데 이후에도 긴급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예. 단기적인 법안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은 뭐 보호자나 세대주가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예. 뭐 가출을 했다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족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뭐 이 학대는 성폭력을 포함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화재가 난 경우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아니면 이제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이제 고시가 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법 개정 통해서 뭐 가스나 수도가 장기간 뭐 그 체납돼 있다던가 뭐 주택 임대료 등이 체납될 경우에도 이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원래 있었던 제도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대상이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소득 309만 원으로 소득 기준을 올리면 네네네. 그러니까 네, 대상은 확실히 확대가 된 거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대가 됐어요? 일단은 그 보도자료나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다른 언론에 소개됐듯이 예. 소득 기준이 뭐 원래는 최저생계비의 원래 얼마였죠? 150%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4인 가구 금액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실제 현금 지급을 하는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196만 원이 기준 소득이었고요. 예. 이 외에 다른 지원들이 245만 원 정도의 그 기준으로 소득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 그 발표된 듯이 309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크게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예. 뭐 아주 긴급한 저소득층 외에도 차상위 계층에 상당한 긴급한 사유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향이 되면은 네네. 그죠? 이게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씩 더 오르는 모양이죠? 네, 최저생계비가 매년 어쨌든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아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당했다. 근데 네.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지 뭐 예를 들면 생계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까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찾아가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네. 뭐 국번 없이 그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번으로 전화 신청하셔도 예.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사실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뭐 총장님이시라든지 지역에 있는 뭐 우체국 직원들까지도 예. 대신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이런 제도 개선들이 작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게 계기가 된 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세모녀법 통과가 된 거 이게 어떻게 시행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예. 대상자가 상당히 확대됐기 때문에 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그 기초생활보장법도 그 상당히 개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복지 지원 받던 분들이 기초수급까지 연계되도록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뭐 세모녀의 경우도 세 분이 모두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세 가지 법 긴급 지원까지 포함한 이 세 가지 법들이 이 지방 재정이랑 매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지역의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문제들이 좀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뭐 일각에서는 부천에 바로 그저께인가요? 세자매 사망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앞으로 일주일 후에 국가수의 부검이 나오고요. 지금 이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네. 이것에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세 자매 중에 두 여성이 실직을 한 상태였다. 이래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네. 근데 실직이
지금 이 취업률이 20, 30대 여성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죠, 사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전히 그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4월 여성 실업률 통계를 보면 4% 나오는 남성은 3.8%고 여전히 여성이 높고, 또 최근 국세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 30대 여성 근로자는 감소했고 40, 60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고학력의 20, 30대 여성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좀 진입하기 어렵고, 진입하더라도 워낙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또 가임기 여성으로서 좀 차별이 발생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경력 단절 이후에 40, 60대 여성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 역시도 뭐 생경 일자리이고 뭐 비정규직이거나 서비스직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아까 실업률 통계에서도 말씀드린 이런 그 실업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취업 시장에서까지 차별을 받는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아직도 고칠 점이 많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신율의 출발시가 지금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8시 34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는 곳 지금 꽉 막히시지는 않는지 궁금하시죠?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김포 나들목에서 자유로 나들목 구간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4차로 통제 중입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은 영동대로 영동대교 방면 항려울역에서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나 뒤로 오는 차량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도심 만리재료 회안 방면 서울역 고가차도 위 2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근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올림픽대교에서 잠실 철교 구간 3차로에서도 추돌사고 여파 때문에 올림픽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 말씀해 주셨던 전창진 감독 얘기요. 근데 이게 지금 파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창진 감독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은 승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창진 감독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소환 수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전창진 감독, 나는 결코 승부를 조작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거액을 베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미 이 강모 씨가 구속이 됐는데요. 이 전 감독은 이 강모 씨와 관련해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 이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강모 씨가 소개해준 이 사채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차용증을 썼다. 차용증을 쓰고 3억 원을 빌린 뒤에 강 씨에게 돈을 곧바로 보내준 사실만 있을 뿐이지 이 강모 씨가 이 돈을 가지고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한국농구연맹 그러니까 KBL도 어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그러죠. 예, 이 한국농구연맹 KBL은 어제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농구 팬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서 사과드린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긴급 회의를 갖고서 이 전창진 감독의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이 강동희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 감독을 제명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어제 이제 경찰이 KBL에다가 이 자료 협조 요청을 했는데 KBL이 경기 영상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전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KBL은 현재 이 강동희 전 감독에 이어서 또다시 이 현직 감독이 관련된 승부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면서 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장점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제 전창진 감독이 밝힌 그 해명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비교를 해보면, 예. 경찰 수사에서는 이 전창진 감독이 3억 원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전창진 감독은 이 3억 원을 가지고 베팅한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후배인 잘 알고 있는 후배인 강모 씨한테 이 3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3억 원의 사용처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전창진 감독이 베팅을 했고 이 2배에 가까운 고액 배당을 받았다라고 알려졌는데 전 감독은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대가나 이득도 챙긴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창진 감독이 실제로 배당금을 챙겼는지 여부도 이 수사에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야구 얘기 좀 해보죠. 프로야구에서는 NC가 초반 부진을 좀 씻은 모양이더라고요. 6연승 올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NC가 어제 이 두산을 13대2로 크게 이기고 6연승을 달렸거든요. 예. 어느새 3위로 올라왔는데 이 선두 삼성하고는 한 경기 차에 불과하고요. 2위 두산하고는 승차 없이 승률에서 뒤진 3위입니다. NC의 태임지 선수가 어제 4타수 4만타를 기록했는데 4만타가 모두 다 홈런이었습니다. NC가 13득점 올렸는데 태임지 선수 혼자 이 홈런 3개로 8타점을 올릴 정도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히스토리 뉴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뉴스가 과거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과거에는 어떻게 취급하고 수습했는지를 알아보는 순서죠. 자, 오늘도
전우용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전 박사 유승준 좋아했어요? 이거 이 공식 명칭은 스티브 유예요. 병무청에서 꼭 스티브 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한국 사람 아니라고. 좋아하셨어요? 그 세대는 아니죠, 제가요. 그 세대처럼 보이는데 그래요? 아니셨구나. 아, 기분 좋으시죠? 아침부터. 뭐 굉장히 좋네요. 근데 유승준 이 사람이 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지금 이 나이에도 군대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근데 알고 보니까 못 간다는 둥 뭐 아들을 손을 잡고서 우리나라 들어오겠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모양인데 두 번째 또 뭐 인터넷으로 그 자기 심경을 또 밝힌대요. 네. 아마 시리즈로 밝힐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유승준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 의견이 훨씬 많거든요. 예. 병역 문제는 그만큼 민감한 문제고 자식을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도 유승준 씨가 좀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갔다 온 본인들도 좀 유승준 이 사람을 얄밉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자 오늘 이 병역 문제의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은 병역은 사실은 이게 상비군이 있고 징병제가 있는 건 프랑스 대혁명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엔 뭐 병역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긴 좀 힘들었죠, 그죠? 꼭 그러진 않죠. 그건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무기를 쥘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이제 권리에 상응하는 거지 꼭 의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무기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높은 계급이었다. 그래서 명예가 그렇습니다. 있고 자유민 이상이라는 이제 증거였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거기 소크라테스 기록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좀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군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고대 로마 유럽에서 보면 그리스나 아시아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제 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유민 이상이다라는 이제 신분적으로 상위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깊이나 이런 대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진전이 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좀 다르죠. 뭐 같은 시대를 겪었지만 일본처럼 무를 숭상했던 나라에서는 사무라이 계급이라든가 군인에 대해서 칼을 찰 수 있다든가 이건 특권의 상징이었던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려 시대부터 무사 계급들 또 이제 군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문사들보다 좀 낮춰보는 천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또 이 군의 복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군역으로서 이게 신역 몸을 직접 몸으로 직접 떼우기보다 뭐좀 속된 말로 떼우기보다는 징역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역자가 들어가는 거. 역으로 해서 이제 뭐 공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로 이제 옷감이죠. 군포를 대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천역 비슷하게 천안역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물건으로 대신 떼우면 안 갔다 이거죠. 안 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오랫동안 전쟁도 잘 없고 말이죠. 조선 초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일본에 일어날 때까지 한 200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 불러와서 당시에는 이제 양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성립하고 군역 제재를 정비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을 양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이제 천민, 뭐 노비나 이런 천민은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군역을 부과하지 않았고 양인들은 이제 군역을 부과했는데 이게 대략 이제 세 집에서 한 사람씩의 실제 이제 인력을 내어서 이제 2달 근무하고 또 16개월 쉬고 또 2달 근무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16세부터 60세까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런 일을 반복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불러서 현역으로 복무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재정 부담이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방군수포라고 해서 그냥 몸으로 오지 말고 다른 걸 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이게 하나의 이제 상례가 돼서 국가가 이걸 아예 제도화해 버렸었죠. 그래서 군포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가 되면은 심각한 이제 가계 부담으로
부각되는 것이 부각되게 됐고요. 야,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비군, 이 상비군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군대잖아요. 근데 이 상비군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행정이라는 개념이 확대가 되고 군대 먹여주고 입혀주고 무기 주고 뭐 계속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근대 국가 형성 초기에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조선 중기 정도부터는 그러면 상비군이 있었던 모양이죠. 1592년 임진왜란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병농일치제에 입각해서 농사꾼들을 군인으로 징집해서 전투에 내보냈더니 형편없더라.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전문 군인들을 육성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부대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직업적 상비군에 해당하죠. 그게 이제 1592년부터 만들어져서 사실은 뭐 이제 조선 말기까지 지속이 되다가 신식군대에 도입하면서 뭐 이름도 이제 친위대나 시위대나 이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1907년까지 그런 시스템은 유지가 됐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사실 뭐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상비군이 발생하는 시기가 뭐 비슷하네요. 세계적으로 비슷하죠. 유럽하고. 특히 우리 조선 왕조 같은 경우는 좀 중앙집중적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럽보다 좀 빠르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뭐 그다지 제가 조예가 깊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군대 그렇게 이제 좀 뭐 전쟁이 없어가지고 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면 그게 이제 징병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조금 다르죠. 다르죠.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 양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신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신분에 속하지만 이제 일부 신분층이 전담하던 것이었고요. 근대 국가에서 이제 국민계병이죠.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에 관계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징병제라고 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시체제 국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전세적으로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이른바 태평양 전쟁 때 이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6.25 전쟁 앞두고 이제 징병제가 본격 이제 전면 이제 법제화됐고 전쟁 거치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70년 가까이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징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당연한 이제 시스템으로 인지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폴레옹 전쟁이 참 여러 가지로 이 통조림의 이 시작도 나폴레옹 전쟁 아니에요. 이 병조림으로 했다가 통조림으로 바뀌는데 그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국민 주권이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주인이 전쟁에 나가야지.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인민 주권론, 국민 주권론에서 이제 징병제가 사실 이 파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 주권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사실 징병제가 성립이 되기 힘든데. 어쨌든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아니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천황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최초로 징병제를 시행하겠다는 포고는 1903년에 나와요. 고종이 냅니다. 징병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뒤이어서 이제 원수부라는 곳에 징병 조례라는 걸 공포를 해서 1904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러일 전쟁이 나고 주권이 이제 심각하게 제약당하는 바람에 또 게다가 재정적 뒷받침도 없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성공하지 못했죠.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많지도 않아가지고 징병제를 해도 그렇게 많은 군사를 모기는 힘들었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 30만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때 군대를 모아보니까 젊은 사람들. 그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근데 사실 역사에 나오는 근대전 양상 중에 이제 그때부터가 근대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쟁의 양식.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그때는 그렇게 군대 빠지려고 했다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그 대한제국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시대는 예를 들면은 자유인들이 이렇게 좀 갖다 주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뭐 대한제국 시절도 괜찮고 그 이후에도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뭐 대한제국 시대 군대는 이제 세습직 직업 군대는 사실상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지고 말고 할 건 아니었고요. 또 특히 대한제국 시대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군인에 대한 대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부심도 강했고요. 그러니까 군대 해산 조칙 받들어서 자결을 한다거나 그 열세인 상황에서도 이제 총권을 돌려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다거나 의병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이제 일제강점기는 이게 자기 전쟁도 아닌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주권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간다는 건 총알바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빠지려고 했던 것이 이제 43년, 44년 징병 당시에는 한국인으로는 당연히 빠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상인 그게 것이죠. 정상이죠. 이제 그런 문제 관념이 일시 형성이 됐었던 것이 이제 일제강점기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군대에 독일도 징병제, 그러니까 프랑스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바뀐 게 2000년대 초반일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제 독일 친구 애들 다 군대 갔다 왔어요. 다 군대 갔다 왔는데 이 독일 군대 갔다 우리처럼 공익도 있거든요. 근데 독일 군대 근데 독일 애들은 그렇게 빠지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만 유난히 빠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이 시기 뭐죠? 군대 복무 기간이 다르긴 다르죠. 그것도 있지만 뭐 독일도 여러 차례 전쟁했고 많은 피해를 겪었죠. 우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징병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제 도입될 당시에 그때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일본의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때만 해도 아주 이념적 지형이 불투명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편에 서든 간에 전쟁에 들어가서 총질을 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확신 있는 명분 이런 걸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좀 길게 보자면 우리 참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도 왕이 먼저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6.25 전쟁 당시에도 대통령이 먼저 도망가 버리고 녹음기 틀어요. 근데 녹음기가 보편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진짜 얘기하는 줄 알았대잖아요. 게다가 이제 6.25 전쟁 중에 그런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만약에 아들이 있어서 두 가지 의미였어요. 아들이 있었으면서 군대에 갔다면 장관급들이 자식 군대 안 보내고 못 배겼을 것이다라는 걱정 하나.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군대에 안 갔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군대 가라고 설득하겠느냐는 거 하나 이거였는데 사실은 6.25 전쟁 중에 이제 미군이나 중국군 쪽에서는 최고 심지어 이제 모택동의 아들이 여기서 한국전에서 죽잖아요. 유엔군 총사령관 벤플리트의 아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한국군 고위층의 아들 중에서 한국전 전사자가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당시로서도 심각한 자존심의 손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오래된 이제 역사의 경험 속에서 나온 또는 이제 관행 속에서 나온 문화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어떨 때 듭니다. 그러니까 참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 지역에 자신이 솔선수범을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가족애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 그 아까 벤플리트 사령관 아들이 전사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고위 관직들이 전부 빼고 있으니 그니 사실은 이게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복무 기간 우리나라는 지금 2년 21개월이거든요. 우리나라 2년이 좀 안 되죠. 21개월 반인가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뭐 교련 혜택 빼고 해가지고 27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교련 혜택 빼서. 근데 예전엔 더 길었잖아요. 독일은 1년이고 이러니까 그 기간도 좀 그 빼려고 하는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런 마음이야. 이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은 군대에 있는 기간들이 이제 경력 단절 기간이 되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업 단절 기간이 되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다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뭐 길어서 이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군대 가는 것 자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병역 이런 걸 기피하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참고적으로 북한은 군대 한 번 가면 청춘을 다 바칩니다. 10년입니다. 10년. 아이고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